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수원과 서울이 펼치는 슈퍼매치입니다. 자타공인 K리그의 최고의 라이벌이 붙는 만큼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2주의 한 매치 두 번째 경기는 제주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상위 스플릿 진출을 위해 승점 3점이 필요한 제주. 과연 포항을 무너뜨리고 상위 스플릿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원더풀 프리뷰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로 꾸며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요, 수원 대 서울의 슈퍼매치인데요. 먼저 박유현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제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림 보시면서 예상 포메이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의 예상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의 예상 포메이션은 4-1-4-1 형태로 예상을 해봤고요. 먼저 정성혁 골키퍼, 그다음에 좌측부터 홍철, 구자룡, 연재민, 오범석 선수가 풋백 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 앞에 조성진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미드필더로 염기훈, 권창훈, 산토스, 조찬호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마지막 최전방에는 일리안 선수가 원톱으로 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의 예상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3-5-2 혹은 3-3-2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김용대 골키퍼가 최후방에 골문을 지키게 되겠고요. 김동우, 김진규, 김남춘 선수가 서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강민, 오스마루, 사두리 선수가 역시 수비적으로 조금 도움을 줘야겠고요. 다카기, 고요한 선수, 그다음에 아드리아노 선수와 율린록 선수가 최전방에 투톱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수원과 서울이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수원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네, 지난 시즌이랑 완전히 지금 바뀌게 됐죠. 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서울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일단 1무 1패로 지금 성적 자체가 지금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네. 특히나 가장 지금 서울 입장에서는 올 맨 처음에 열렸던 수원의 홈에서 열렸던 그 경기에서 5대1이란 너무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좀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지난 시즌에 우세했던 그런 결과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패배인과 동시에 네. 사실 서울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수원한테 이기지 못했던 그런 징크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또 한 번 패배를 하게 되면 그게 좀 장기적으로 징크스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역대 전적에서는 뭐 수원이 조금 이제 우세한 상황이지만 최용수 감독과 이제 서정원 감독 간의 대결에서는 최용수 감독이 5승 2무 3패로 조금 우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수원이 최근 득점력 부분에서는 조금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팀 전체로 봤을 때는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서울의 수비진인 네. 바로 이웅희 선수가 출전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서울로서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웅희 선수를 대신해서 누가 나올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 네. 이제 쓰리백을 말씀드릴 때도 김동우 선수를 예상을 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더 나아가서 김동우 선수가 아니라 아예 좌측 풀백에 심상민 선수가 나오면서 고강민 선수가 아예 쓰리백에 한 명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할 정도로 이용희 선수가 안 나온 지가 그러니까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안 나온 게 언제인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서울에 있어서는 수비의 핵심적인 선수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서울의 입장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네. 또 수원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득점 자체가 47점으로 이제 리그에서 가장 많이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경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그런 슈퍼매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찾아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늘 했던 거지만 과연 몇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이 수원 홈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저는 한 35,000명 정도? 네. 그 정도 예상해 봅니다. 35,000명.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도 이번 슈퍼매치에서도 2층을 가렸던 통천 중에 일부분은 개방을 하겠죠. 개방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천을 개방한다고 치면 네. 제 수치상 전자두뇌를 가동했을 때 32,922명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상한 컨셉 적응이 안 돼. 이거 뭐야? 야, 주원이는 여기서 딱딱 받아줬어. 아니, 저는 주원이가 아닙니다. 네. 예. 이주원은 이런 멘트 하면 네, 맞습니다. 아이는 한 46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여성 비율은 한 2만 명 정도 들어오고. 너무 무리수였어요. 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즌 세 번째 슈퍼매치입니다. 정말 많은 관중들이 함께 와서 즐기는 그런 매치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그럼 여기서 키플레이어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수원에서는 권창훈 선수를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권창훈 선수를 뽑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어느새 권창훈 선수가 수원 미드필더에서는 핵심적인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네. 이 단순하게 이제 수원뿐만이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만큼 지난 A매치 기간 동안 활약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네. 이 권창훈 선수의 기용이 좀 수원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권창훈 선수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경기에 띄움으로 해서 산토스 혹은 이상호 선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그거는 이제 산토스 선수가 먼저 나오건 이상호 선수가 먼저 나오고 후반전에 상황이 어려우면 또 다른 하나의 교체 카드 굉장히 든든한 교체 카드를 하나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창훈 선수가 이 경기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서울에서는 저는 이제 박주영 선수를 꼽아봤어요. 근데 박주영 선수가 지금 무릎 부상 때문에 2경기째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어쨌건 간에 저는 핵심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주영 선수가 뛰던 기간 동안 8월 달에 이제 서울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박주영 선수가 안 나온 지난 2경기 동안 득점력도 굉장히 저조해지면서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뛰고 안 뛰고는 이 서울의 공격력에 있어서 너무 큰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아드리아노 선수가 영입한 이후에 어쨌건 간에 좀 활약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박주영 선수가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일록 선수가 앞에 나온 것도 물론 괜찮은데 네. 저는 최용상 감독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아마 윤주태 선수나 박희성 선수한테도 좀 기회가 가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원 대 서울의 슈퍼매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제주 대 포항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송희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제주와 포항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자, 제주의 포메이션입니다. 제주는 골키퍼는 김호준, 포백은 왼쪽부터 김상원, 오반석, 백동규, 정다원,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양준하, 그리고 2선은 시로, 송진영, 윤빛가람, 로페즈, 그리고 최전방은 까랑가가 배치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3백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포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포항입니다. 포항은 올 시즌 거의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죠. 최후방은 신하영 골키퍼가 지키고요. 포백은 왼쪽부터 최재수, 배슬기, 김광석, 김준수, 수비형 미드필더는 황지수와 손준호, 2선 라인은 고무열, 신진호, 심동훈, 최전방은 라자르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제주와 포항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요즘 최근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판 상승세가 대단하죠.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아쉽게 울산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지만은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입니다. 네. 그 정도로 상승을 타고 있고요. 사실 올 시즌 내내 홈에서 강했지만은 잠시 주춤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다시 홈에서 강한 면모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할 거로 보이고요. 공격은 까랑가, 로페즈. 까랑가가 최근 2경기에서 3골이거든요. 그 로페즈 선수는 대전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 기록했고 그런 상태에서 2선의 송진영과 윤빛가람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득점력을 좀 발휘할 걸로 보이고요. 네. 아쉬운 부분은 수비입니다. 오반석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은 수비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요. 알렉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 경기의 제주의 관건입니다. 네. 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포항이 2골을 넣으면서 성남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그 2골이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골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득점력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 라자르라든가 박성호가 원톱으로서 득점포를 좀 가동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또는 김승대가 제로톱으로 기용됐을 때 득점포를 가동해줘야 됩니다. 이 3명의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다면은 포항은 또다시 득점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희소식은 고무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는 점이죠. 그럼 2선 쪽에서는 고무열이라든가 손준호 이런 선수들이 득점포를 좀
가동할 걸로 좀 보이고요. 수비 쪽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김원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네. 공격에는 티아고가 못 나오지만은 신동훈 선수로 배울 수 있지만 김원희 선수가 못 나오는 건 수비 쪽에 큰 문제예요. 네. 배슬기 선수와 김광석 선수가 수비 라인을 형성하겠지만은 역시 김원희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원희 선수가 나간 자리에 김광석 선수가 얼마큼 잘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수비진인 김원일 선수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포항으로서는 정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가 득점력만큼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제주가 올 시즌 30경기에서 무려 46골을 넣으면서 전북 수원에 이어서 최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까랑가 폭발하고 있죠. 로페즈 팀을 잘 이끌고 있죠. 이선에서 송진영, 윤빛가람 득점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최근 9경기 무패를 기록한 이유가 수비에서의 안정감인데 그 수비의 안정감을 이끈 선수는 신하영 골키퍼랑 김원일이거든요. 네. 근데 김원일이 못 나오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만약에 제주 원정에서 흔들리게 된다면 아마도 실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는 득점력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수비의 안정감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주는 까랑가입니다. 까랑가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까랑가가 부상도 있었고요. 부진도 했고요.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네,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었고요. 네. 올 시즌 12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인데 3골을 최근 2경기에서 몰아넣었으니까 최근 득점 감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고요. 까랑가가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로페즈는 좀 더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까랑가가 수비를 좀 집중시킨다면은 로페즈도 덩달아서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까랑가가 제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로 봤습니다. 반면에 포항은 신하영 골키퍼예요. 김원희 선수가 수비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희 선수가 못 나오게 된다면 신하영 골키퍼가 마지막에 선방하는 장면을 많이 연출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리고 포항의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톱에 대한 득점력 부재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경기에서 약간 공격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영 골키퍼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에서 포항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신하영 골키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와 포항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인천과 부산의 경기가 있죠. 저는 이제 이 경기는 인천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인천이 지난 2경기 동안 득점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4연승하던 기세로 봤을 때는 뭐 2번 했을 때도 이번에는 이길 수 있죠. 득점이 이제 터질 때가 됐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성남과 강조의 경기는 양 팀 다 분위기가 뭐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대신에 수비 집중력은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울산과 전남의 대결은 울산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남은 최근 무승 행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네. 전북과 대전의 경기는 전북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아침 후유증을 잊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전북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